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전은 197화 탐독완시입니다. 절길탐, 읽을독, 가지고 놀완, 저자시가 되겠습니다. 탐독은 읽기를 좋아하다는 뜻이며 완시는 저자거리를 구경하다는 뜻이 되는데, 단순히 사자를 직역하면 책 읽기를 좋아하여 저자거리를 돌아다녔다가 됩니다. 여기서 이 놀완자는 여기 희롱할 완자와 같은 의미로 희롱하다, 갖고 놀다, 구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변에 익힐 섭이 있어서 익히다, 연습하다는 뜻도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독완시는 저자거리에서 책 읽기를 즐긴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후한의 사상과 왕충의 배움에 관한 일화를 그린 사자입니다. 왕충은 젊어서 가난하여 책을 살 형편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머리가 비상하여 한번 본 내용은 잊어버리지 않는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사지 않고 저자거리 책방에 파는 책을 서서 읽고 습득한 것입니다. 왕충에 관한 이야기는 후한서 왕충전에 나오는데, 이를 인용한 당나라 아동용 교재 몽구의 왕충 열시편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후한 왕충자 중임. 후한 때 왕충의 자는 중임이라 회계 상우인, 회계 상우현 사람이라 가빈무서, 집이 가난하여 책이 없었기에 상유 낙양 시사, 늘 낙양 가게를 돌아다녔다. 열소매서 파는 책을 들여다보았는데 일견 첨능 송억, 한번 보면 쉽게 외우고 기억하였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길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귀자와 망설일 유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귀자는 귀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입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 수단이라면 귀는 다른 이의 의견을 듣는 피동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귀자는 수동적 어조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고문에서 뭐뭐 할 뿐, 뭐뭐일 따름과 같은 어조사로 귀자는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귀는 속뜻으로 출생의 의미도 있죠. 이는 아기가 어미배에서 나올 때 가장 큰 머리의 양기가 빠져야 출산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빠진 날은 태어난 날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대 전쟁에서 전과를 매길 목적으로 왼쪽 귀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귀자가 가지는 의미로는 귀로 듣다, 태어나다, 상나다 등이 되겠습니다. 망설일 유는 이 형틀에 목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소전 자형을 보면 이 걷는 사람의 목에 이 나무 형틀, 즉 칼이 메어져 있습니다. 이는 죄수가 형장이나 머나먼 귀향길을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는 길은 맞지만 가기 싫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망설이다 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어디로 간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나아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설이다는 경우에는 유자, 망설일 유로 불리우고, 어디론가 가다는 의미일 때는 나아갈 임자로 불리웁니다. 유사한 자형으로는 이 가운데 앙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 앙은 이 형틀인 이 칼을 맨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자형으로, 이 앙의 원래 의미는 잡히다, 끝나다 였지만 나중에 이 틀의 가운데 있다 하여 이 가운데라는 의미가 부각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망설일 유는 또 이 형태가 특이해서
이 사람이 목침을 베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자 이 나무목을 변에 추가한 이 백의 침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망스릴유는 이 사람의 양귀가 이렇게 늘어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여 귀가 늘어지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자 이 변에 귀자를 추가한 것이 늘어질 탐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귀가 이렇게 늘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함이란 해석에서 탐은 집중하다, 열중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탐이라고 하면은 열중하다, 탐구하다, 좋아하다, 즐기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 귓볼이 처지다, 이 지체하다, 질질 끌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자형으로는 이 성인성이 있습니다. 성인성은 원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사람의 귀가 부각되어 있고 옆에 말소리를 뜻하는 이 입구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 흑도자와 더해져 이 북방 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도 중생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자는 읽을 독 또는 이 구절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말씀은과 팔매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가시로 찔린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그린 이 회의문자입니다. 근문에서부터 의미가 있는 말을 뜻하는 이 말씀음과 의미가 없는 소리를 뜻하는 소리음자로 분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소리음의 말씀은의 의미는 소리, 걸리는 소리, 말, 언어, 음악, 음률 등이 되겠습니다. 팔매는 이 살매자와 이 어원이 같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잡다는 의미의 이 거물망과 이 아래 만호조개를 그린 조개패의 합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원래 의미는 이 만호조개를 채집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대에는 화폐의 수단으로 내륙에서 구하기 힘든 만호조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만호조개죠. 직접적 이 물물교환을 통한 거래에서 만호조개를 이용한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부 건문자형에서는 이 거물망 대신에 이 눈목자 그리고 이후에 이삭을 그린 형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거물망 자체가 상거래의 의미와 조금 동떨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으로 이 곡물을 살펴 만호조개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살이나 보리를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팔러 간다고 하고 파는 것도 판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옛날 곡물을 팔다는 말이 사고 파는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화폐로 사용된 이 고대의 만호조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페페라고 그러는데요. 만호조개는 이 뒷면을 깎아서 이 줄로 엮기 편하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만호조개가 워낙 이 내륙에서는 귀했기 때문에 돌을 갈아서 비싸게 만든 석패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청동기 문화로 들어와서는 만호조개 모양의 이 동패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동패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 화폐의 개념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은 더 이상 없어지고 화폐로 물건을 사다는 개념과 물건을 팔아 화폐를 얻다는 개념의 구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를 의미했던 이 자형은 이 팔다는 의미와 이 사다는 의미로 이 분화가 되게 됩니다. 팔다는 의미는 이 물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이 빠져나간다는 이 날출자가 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날출의 각골자는 이 발이
입구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빠져나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팔매의 의미는 팔다이며 상점에서 물건을 전시하다는 의미에서 내보이다, 뽐내다, 자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날출자가 없는 자는 이제 살매자가 된 것이죠. 이 살매자의 의미는 사다이며 물건 외에도 부동산, 사람 등을 구매하는 것도 의미하여 세내다, 고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읽을 독은 이 말하다는 말씀음과 거래하다는 뜻의 이 팔매자의 합자입니다. 이 자는 거래에서 물품값을 소리내어 이 세는 것을 나타낸 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뜻이 확대되어 파악하다, 독해하다, 읽어내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읽다, 이해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세다, 계산하다는 원래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전자형을 보면은 이 말씀은 변에 있는 팔매자가 이 원자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구성자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성자는 보면은 위에 자가 먼저 선이죠. 그리고 요 아래 자가 빛날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개편은 동일하고요. 먼저 선은 이 앞서가는 발을 그린 자형으로 이 날출자와 의미상으로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빛날경은 이 밝다, 밝히다는 의미가 있어서 혈이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추측컨대 독해하다는 자형의 의미에 부합시키기 위해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 혈이라는 뜻에 부합하는 이 먼저선과 빛날경을 날출과 거물망 대신에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 자가 일단 의미가 강해지면서 거릴는 선비를 뜻하는 이 선비사가 이 날출 대신에 들어가 이 옛날 형태들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한편 이 읽을 독은 문장을 읽기 편하게 이 나눈 구절을 뜻하기도 하여 이때는 구절두라고도 불립니다. 다음 자는 가지고 놀 완입니다. 이 자는 익힐 섭과 어떤 문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익힐 섭은 새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동북아시아는 사계가 뚜렷하여 황하강변에 정착한 사람들은 많은 철새들이 몰려왔다. 계절이 바뀌면 하늘을 날아 머나먼 길을 줄지어 끊임없이 날아가는 모습을 해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섭의 각골자를 보면은 새의 날개짓을 뜻하는 기숫자가 있고 이 아래에 저무는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있습니다. 각골에서 이 섭의 의미는 오래 날개짓하다, 반복하여 움직이다 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먼 길을 가기 위해 하염없이 날개짓하는 철새들의 모습에서 되풀이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섭은 꾸준히 연습하다, 익히다, 능숙하다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섭이라고 하면은 익숙한 것, 늘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버릇, 습관, 풍습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문자형은 각골자형을 그대로 닮아 있지만 소전자형에서 해를 뜻하는 이 날일자가 이 스스로 자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형에 연마하다, 연습하다는 의미가 생겨나면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자로 구성자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서에서는 본래 날일자로 회복이 되었다가 해서에서는 흰백자로 오기가 되어 오늘날의 이 자형으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이 흰백은 이 스스로 자의 오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원은 원래 사람의 머리 꼭대기를 지시하던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사람이 서 있고 이 머리 위에 획이 있어 사람의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발전하여 우두머리, 임금, 어뜸, 첫째의 의미를 가졌고 이 첫째라는 의미에서
근본, 근원, 백성, 본처 등의 의미로 뜻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지시하던 이 머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세운 이 원나라는 어떠민 나라라는 그런 말이 되죠. 그리고 원은 원래 이 사람의 머리를 지시하던 자행이었기 때문에 둥글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또 이 둥글 원자가 있는데 이 자와 음도 같았기 때문에 이 원은 이 둥글 원의 이 간자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화폐가 이 동그란 동전 형태로 바뀐 것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둥근 엽전 모양의 네모홈이 있는 반량전으로 화폐를 통일시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중국 화폐는 이 둥근 이 엽전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나타내는 자형으로 이 둥글 원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중국의 이 위엔 또는 일본의 엔, 또 사실은 이 원의 간자체 또는 이 일본식 표기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이후 송나라, 금나라 등의 이 후대 나라들의 화폐 명칭들을 보면 대개 이 통보 혹은 또 이 원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보는 둥근 화폐라는 뜻이고 통보는 통용화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나라의 덕이 원보, 순천 원보, 그리고 송나라의 순하 원보, 지도 원보 등은 모두 이 둥근 엽전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 때 발행된 이 금원보 또는 이 은원보 등은 이 말굽 모양을 하였는데 중앙에 둥근 구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가지고 놀와는 이 반복하여 움직이다는 의미가 있는 이 섭자, 그리고 이 둥글다는 이 속뜻이 있는 이 원자의 합자로서 둥근 장난감, 즉 이 공을 갖고 노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가지고 놀다, 장난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뜻이 확장되어서 장난치다, 희롱하다, 깔보다, 탐하다는 뜻도 있고, 또한 이 익힐 섭의 영향으로 익히다, 연습하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저자시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수건검과 대지해 머리 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해는 이 대지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대지해는 이 지제의 가장 마지막인 12번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자형의 머리 부분을 닮았다 하여 대지해의 머리 두라고 부릅니다. 별다른 뜻은 없고 자형의 머리 구성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수건권은 한 폭의 천을 막대에 늘어뜨린 것을 그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사람의 앞쪽을 가리는 천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 건의 의미는 이 닦는 걸레나 이 천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각골 자형이 현재까지 전혀 변화가 없이 내려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미는 수건, 피룩, 두건, 덮다, 가리다 등 이 수건이나 보자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건건은 이 앞에 두루라는 천이라는 의미가 이 건문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새로운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머리 부분을 나타낸 이 시자가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이 이 관모처럼 보이므로 관복 앞에 두르는 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자형은 작업을 할 때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용도로 앞가리개 천을 의미하였지만은 점차 장사꾼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앞치마를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나라에 이르러 이 자는 장사하다, 시장 등을 가리키는 대표 자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시장이나 장사를 의미하던 자형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시장을 나타내는 본래 이 저자시는 이 자가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발짓자가 있고 아래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자는 여러 갈래에서 온 발길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발짓자 아래에 이
원래 갈래길이었는데 어조사 해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조사 해는 각골자나 이 건물을 보면은 재단을 그린 이 볼시가 있는데 이 볼시 위에 이 기물이 올려진 형태입니다. 이 재단에 바쳐진 이 재물들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보통 어조사 해라고 하면은 이 감탄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시의 건문 형태는 물건들이 나열된 이 진열대에 이 발걸음이 멈춰져 있는 모습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를 나타낸 자형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저자시는 이 예서, 소전 등에서 이 시장과 장사 등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건건에서 이 파생된 보다 간단한 이 형태가 널리 사용하게 되면서 본래의 이 저자시는 한나라 때 이르러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저자시의 오늘날의 의미는 저자, 거리, 시장, 장사, 거래, 번화한 곳 또는 이 번화한 장소 또는 번화한 이 도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탐독완시 즉 이 책 읽기에 열중하려 저자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독완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이 선비의 모습을 그린 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화로는 춘추시대 진나라 차윤의 이야기와 송강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차윤은 가난하여 여름에 명주 주머니에 이 반딧불을 담아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같은 진나라 송강 역시 이 기름을 얻지 못해서 겨울밤 이 눈빛을 등불 삼아 독서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빛이 드는 이 책상 또는 이 반딧불이 비치는 창이라는 의미로 이 형창스란이라는 사자가 유명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형설지공 또는 이 차형손설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